지난주 정치 이슈를 총정리하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평론을 부탁해입니다. 오늘도 이종건 평론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네, 시간이 정말 네네. 빠릅니다. 네, 이번 주 추가 인선 얘기부터 좀 네네.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인트로에 이 오프닝에서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자신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지명을 했고 네. 행안부 장관에는 대선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던 오선의 윤호중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함께 일해봤던 중진들을 투입을 한 건데 5선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면을 좀 고려한 인사로 보시나요? 일단 검찰 개혁이에요. 전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인데 이번에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무 부처가 두 부처잖아요. 네. 법무부와 행안부. 행마모 맞습니다. 자, 행안부는 뭐죠? 새로운 그런 청이 생깁니다. 중수청.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기능이 모두 다 행안부의 청으로 행안부 그렇습니다. 청으로 네.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는 공소청 그러니까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있습니다. 그 법무부와 그러면 행안부는 어떤 상황이냐? 법무부는 좀 다독거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소청이니까 옛날에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이 이제 기소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중수청은 새롭게 행안부 산하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럼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이 성격이 딱 맞아요. 윤호중 후보자는 사실 좀 추진력이 강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2020년인가요?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검수 안 받고 네. 당론으로 막 그 저돌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 채택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뭐 불만도 많을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검사로 간 사람들. 네. 근데 막 휘어잡고 그립감 있게 휘어잡고 행안부 소속이야. 그러고 이제 쭉 그 밀어붙여야 되는 네. 그런 역할이 윤호중 후보자에게 간다면 정성호는 좀 다독거리는 스타일이에요. 좀 온화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기자들 네. 만나면 그거 좀 이재명 대표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쓴소리를 하면서도 좀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온화하게 면이죠. 네. 합리적 중도적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좀 줄어든 그런 그 기소청 공소청의 검사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끌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딱 분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 사람 더 붙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예요. 왜냐하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새로운 게 하나 생겨났잖아요. 네.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니까 총리 직속으로 맞습니다. 예. 국가수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그런 그 뭐 수사 관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할하는 총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가 생긴단 네.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다선 의원들, 뭐 김민석 의원은 아파 5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네. 그 배지를 달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가 사실 전 정부에서 뭐가 문제였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혹은 내각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부 다 언론에 나가거나 네. 야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개의 그 뭐랄까요? 총리와 그다음에 법무부와 행안부를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네. 딱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 한 가지 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예. 짧게 할게요. 네. 야, 이재명 대통령 정말 지방선거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부처가 사실 행안부와 법무부가 선거의 핵심적인 부처예요. 아시다시피 행안부 그러면 뭐죠? 네. 공정 투명 선거를 위한 경찰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잖아요. 또 네.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두 개의 수사 권력 기관이 사실상 이 선거에 대한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을 딱 배치를 했다. 이것이 지방선거를 참 자신의 유리하게 좀 이끌겠다는 그런 생각이 배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사실 또 사법개혁의 중요한 핵심 자리가 이제 민정수석입니다. 거기에 이제 봉옥 전 대검차장이 지명이 됐는데 지명 이후에 이제 이분이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의 출신이기도 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당 안팎에 좀 불편한 기류들이 포착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을 또 기용한 이유는 좀 무엇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개의 키워드. 또 검찰이야?
그리고 왜 하필이면 김앤장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난번에 지난 정권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후보자와 관련돼서 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이 가장 비판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왜 김앤장이냐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내로남불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 뭐 행정관까지 포함을 하면 4명이나 김앤장 출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앤장 출신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사실 좀 뭐랄까요 프레임 같고요. 김앤장 출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검찰 문제일 거예요. 검찰이 아닌 사람이 어떠 있겠느냐. 왜냐하면 오광수 지난번에 네. 어쨌든 내정자가 내정자는 아니죠. 수석 임명했다가 이제 철회된 거니까 오광수 수석이 물러난 이후에 이왕이면 물러났으니까 다른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 하는 게 어떠냐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자, 지금 핵심적인 두 개의 부처가 정성호, 윤호중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만드는 것보다 일단 무너뜨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 공사를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를 이제 부수고 해체하는 작업을 누가 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해야 네. 돼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일단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민정수석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또 검찰 출신에서 기획통이에요. 기획통이라는 건 법무부와 대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검사의 모든 그런 인맥이나 네. 조직이나 뭐 조직은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기획통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주무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가장 그런 핵심적인 조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18기, 1기 19기, 1기 후배다 네. 해서 이 사람이면 뭐 검찰이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검찰 개혁에 일단 모든 것들을 다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성호 후보자가 아마 추천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당초 행안부 장관에 거론됐던 김경수 전 지사도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 시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김 전 지사를 이 자리에 임명한 이유 좀 물어보시나요? 자, 1.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부터죠. 네. 행안부 장관의 얘기가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행안부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와 관련된 주무부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저기잖아요. 그 선거와 관련된 가장 큰 혐의를 받고 대법에서 확정을 받았어요.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중앙지법이나 다 판사들마다 1심, 2심, 3심 죄질이 안 좋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론이거든요. 그 여론을 조작한 어떤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또다시 그것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청문회 내내 그 문제가 다뤄질 겁니다. 그러면 왜 지방시대위원장이냐? 첫 번째는 사실 대통령 직속 위원장은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늘 주장합니다. 권한은 예산에 비례한다.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만 그 안에 파견되는 어떤 공무원들 숫자도 그렇고 전체 예산이 실질적으로 뭘 결론을 내려서 실행하는 그런 그 부처나 이게 아니잖아요.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의 어떤 역할. 지방시대는 어차피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어떤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과 시작을 함께 했으므로 노무현의 동지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시켜서 김경수 지사가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지만 일단 김경수 지사가 경선 때 끝까지 드롭하지 않고 함께 띄워준 거. 네.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는 줘야 되는데 행안부는 안 되니까 그 지방시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 이제 청문회 굉장히 좀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간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 철야 농성에 이어 국민 청문회까지 예고를 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 농성에 나서면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마치 캠핑을 왔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좀 설전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단식 뭐 또는 농성 이런 부분을 양쪽 다 맨날 비난을 하죠. 뭐 당장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니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던 것도 다 출퇴근 단식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좀 딱합니다. 단식과 농성은 사실 21세기의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안 먹히니까 계속 그 뭐랄까요 조롱 내지는 비판의 어떤 댓글들이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삭발, 단식, 농성 네. 이런 구시대적 그런 키워드는 안 먹힌다라는 게 정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8석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107석이군요. 당장 지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돼서 아무리 반대를 한들 과반이 넘는 여당이 그냥 드라이브를 걸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인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카드거든요. 인준을 거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타협안을 갖고 얻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실리인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목표가 있느냐라는 걸 좀 묻고 싶어요. 물론 진정성 있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제대로 설명은 했지만 성명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내놔야지 말로만 뭐 했다 하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출입국 기록을 아예 공문으로 딱 해서 주민센터에서 갖고 와야지 그걸 딱 전부 다 엑셀로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는 하나 그렇다면 농성이나 혹은 또 이런 뭐랄까요 뭐 국민청문회를 해서 얻는 게 뭘까? 그러니까 목표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네. 어디까지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해서 이런 거를 하면 뭐 민주당이 어디까지 반응을 해갖고 결과물을 어떻게 내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소수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맨날 보여줬던 모습이 지난 3년간 본회의장 뛰쳐나가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 몇 번 하고 끝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켜보면서 결기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 단식, 농성, 이 삭발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전략적인 그런 포지셔닝이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관련된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첫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을 앞두고 또다시 기싸움을 특검과 벌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출석 일정이 촉박해 좀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제 특검이 일부 받아들여서 출석 일정을 좀 늦췄는데 이제 내일로 이제 2차 소환일을 좀 통보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할지 또 여부가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날짜를 미루는 부분은 또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일단 윤 대통령이 그 특검에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전횡 내지는 너무 폭주를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양비론이지만 이번엔 일단 특검도 좀 딱해요. 어떤 특검이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는 특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안 됐을 때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진짜 파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파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행위가 특검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까지 3차례나 소환하고 계속 수사를 했는데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경찰이 받아서 한다면 아니 특검을 하지 않고 경찰이 하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직접 특검보나 혹은 이 검사가 들어와서 못하는 게 수사를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 저 특검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기소나 추가 구속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시간
네. 천천히 하고 당신들이 해라라고 처음부터 당신들이 수사를 해라라는 건 사실 양쪽 다 좀 딱해 보여요.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품위 내지는 최소한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저렇게 날짜 다툼을 하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나 행위 자체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속될수록 윤 전 대통령한테 더 사실은 비호감이라든지 네. 또 그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저항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 지식으로 뭐 검찰 검사 뭐 수사 규칙에는 임의 수사가 원칙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는데 지속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행보가 윤 전 대통령의 지금 그 저항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 나오면서 최근에 뭐 입원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요. 뭐 이후로는 뭐 우울증 등의 여러 가지 지병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미는 모습들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여론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고 실제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진 결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저는 마포대교 사진이라고 보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너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의 부인을 올가매고 압박을 넣고 모욕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들도 마포대교에서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마치 경찰들한테 지시하는 듯한 그 사진, 그 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분노를 자아냈어요. 그 사진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정론을 펼치던 사람들도 쑥 줄어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한 해명과 다르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몸무게도 줄고 식음도 제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고 했는데 실제로 사진에서 보면 뭐 사과 먹을 수는 있지만 과일을 먹을 수는 있지만 퇴원하자마자 찍힌 사진에는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즐겁게 먹고 있는 듯한 어떤 사진이 뭐 언론에서 찍히고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이런 전략을 계속 펼칠 때 도리어 불리하기만 하지 유리한 상황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역시 공개를 피하지 못할 것이고 또 16개 혐의이기 때문에 자주 소환될 겁니다. 자주 소환되는 어떤 상황들이니까 김건희 여사야말로 사실 자신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비판을 받았는지를 돌아보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마지막 날이고요. 당분간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 행보를 보면 나경원 의원은 이제 앞서 보셨듯 장외투쟁에 나서 있고 다른 분들도 조금씩 이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유독 외출 없이 좀 온라인 활동에만 전념 중인 분이 계시죠. 한동훈 전 대표인데 개인 채널을 통해 일상 모습을 공개하고 있어서 저희가 잠깐 그 모습 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인생이라는 만화책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거예요. 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 절반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작가를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세스예요, 세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이슈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간간히 이렇게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뭐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좀 이런 행보에 대한 좀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이제 선거나 혹은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이 정당의 어떤 영역을 조금 떠나서 들여다본다면, 보수 그러면 대개 이제 반공, 뭐 또는 군가, 뭐 이런 문화적으로 상징되는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유리돼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 라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진보라고 이 영역되어지는 부분들, 문화에서 영화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뭐랄까요, 안토니오 그란스가 얘기한 뭐 진지전, 그러니까 이미 진보라는 그룹이 완전히 그 구축되어 있는 문화의 진지들을 사실 아니야, 보수도 그것을 공유하고 또 보수도
향유할 수 있어라는 그런 부분에서 진지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딱하게 보는 건 아니 지금 당은 이런 상태이고 지금 절박한 위기 상황인데 자신은 그렇게 문화 얘기만 그렇게 즐겨서 되느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걸 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오롯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황이고요. 사실 집단 지도 체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가 아마도 집단 지도 체제로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 당을 멸망시키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옛말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와 10명의 유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한 명의 무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가 낫습니다. 왜? 10명의 유능한 지휘관은 다 각기 자기 생각으로 해서 산으로 가거든요. 집단 지도 체제가 그래서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그 최고위원 간의 어떤 갈등, 봉숭아학당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기득권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1인 지도 체제가 되면 기득권은 사실 세력 교체가 돼요. 그래서 패배한 기득권은 뒤로 물러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하죠. 그럼 자신들도 그 부분, 그 지분 하나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겠다, 안 물러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집단 지도 체제를 획책하는 송은석 원내대표는 이 당에 사실은 뭐랄까요, 멸망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